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보험 정보와 함께하는 아나운서 이다운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보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작은 고민부터 과도한 보험료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을 때까지 보험에 관한 고민과 궁금증 함께 풀어보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카카오TV와 네이버TV 그리고 유튜브에서 시청 가능하시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NBNTV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에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이며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보험 불만 제로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은 네 분의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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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곳곳에 계시는 많은 분들께 늘 꾸준히 진심을 다해 행복보험의 가치를 전하고 있는 알쓸용, 알아두면 쓸모있는 보험 용어를 전달해드리는 이호임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험업을 사랑하는 청년 2056년까지 여러분들의 보험 담당자가 되드릴 김한군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수간 겸손한 자세로 행운과 같은 존재가 되겠습니다. 이인재 전문가라고 합니다. 자, 사람이 살면서 꼭 필요한 금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아나운서님 혹시 이 세 가지 금이 뭔지 아세요? 어떤 걸까요? 네, 자, 첫 번째는 황금, 돈이 꼭 필요하겠죠. 그죠? 네. 두 번째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소금입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마지막 금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마지막 금은 뭐냐면 보험료는 조금입니다. 네, 우리 그 시청자님들의 보험료를 줄여드리는 전문가 명동일입니다. 네, 네 분의 전문가님께 소개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그램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 첫 번째로 칭찬받을 보험은 무엇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얘기 나눌 보험이요. 첫 번째가 알아두면 쓸모있는 보험 용어입니다. 아까 알쓸용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내용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이호임 전문가님,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 제가 전달할 내용은 시청자분들께서 방송 이후 보험 상품을 가입하실 때 또는 지금 유지 중인 상품 내용을 확인하실 때 알아두시면 유용할 보험 용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 보험 준비를 잘 해두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앞으로 새롭게 가입하셔야 할 분들도 분명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내용이니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내용 전달에 앞서 진행자님께 질문 한 가지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어떤 걸까요? 진행자님은 보험 상품 가입하실 때 상령일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네, 제가 보험에 관심이 많아서 이 상령일이란 단어는 잘 알고 있는데요. 보험 나이를 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는 저도 헷갈리더라고요. 네, 상령일이란 보험회사에서 고객의 나이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날을 의미하는데요. 보험 나이는 계약 시점의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계약일에서 생년월일을 뺀 다음 6개월 미만이면 한 살을 빼고 6개월 이상이면 한 살을 더하는 식으로 계산하여 상령일, 즉 보험 나이를 정합니다. 대부분의 보험 상품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질병이나 사고 발생률이 높아져 보험료가 오르게 되는데요. 때문에 가입 시기가 늦어지면 같은 보장이더라도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가 올라 고객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앞으로 보험 가입하실 때 또는 보험 상품 가입 전 생년월일 기준으로 상령일을 확인해 보시고 꼭 상령일이 지나가기 전에 똑똑하고 현명하게 소중한 보장 자산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상령일이라는 게 듣고 보면 간단한 뜻인 것 같은데 뭐 1월 1일이나 아니면 내 생일처럼 정확한 기준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아니라서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령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알아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은 이효인 전문가님 우리 다음 용어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번에 알아볼 내용도 보험 가입 전과 가입 이후에 꼭 확인해 보셔야 하는 내용인데요. 진행자님, 지금까지 보험 상품을 가입하시면서 면책 기간과 감액 기간에 대한 정확한 뜻을 알고 계셨을까요? 네, 제가 제 보험을 가입할 때는 부모님께서 어릴 때 가입해 주신 거라서 제 보험을 가입 때는 확인을 못 해봤는데 이번에 부모님의 암보험 가입하면서 이 면책 기간과 감액 기간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만 이게 인터넷으로 찾아보면은 알 것도 같은데 그래도 정확한 뜻을 아는 건 참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네, 정확한 뜻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보험에서 면책기간이란 보험 가입 후 사고에 대하여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 기간을 말하며 암 진단비의 경우 보험 계약일로부터 90일이 면책기간입니다. 또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보장 금액을 전부 지급하지 않고 감액하여 지급하는 기간을 감액기간이라고 말하며 일반적으로 보험 계약일로부터 1년 정도의 기간이 해당됩니다. 여기서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실 텐데요. 일반적으로 보험은 미래에 있을 질병에 대하여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가입합니다. 그러기에 이미 암과 같은 질병이 있거나 의심이 되는 사람이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나라에서 정해진 기간마다 건강검진을 받는 부분도 많고 개인의 건강 상태 점검을 위해 회사나 개인이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가 많아 거의 무증상 상태에서 초기암 진단 사례가 빈번하기에 암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더욱더 신경 써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암 보장 등 중대 질병의 경우 면책기간 및 감액기간을 신경 쓰지 못해 90일 안에 암 진단 시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가입 전 해당 내용을 인지하시고 보험 상품을 가입하셔야 불이익을 받지 않고 보험의 혜택을 잘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 따라 각 상품이나 특약에 따라 면책기간 및 감액기간이 상이하기 때문에 잘 확인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감액기간의 경우 보험금이 100%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면책기간과 함께 꼭 확인하시고 이 기간들을 고려하여 보장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면책이나 감액이 없는 상품, 특약 등은 보험상품 계약 이후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이 모두 지급됩니다. 현재 유지 중인 보험 또는 앞으로 보험상품 가입하실 분들이라면 가입 전, 가입할 보험상품에 대해서 꼼꼼히 확인하시고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위험에 대비하신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 의견 잘 들었고요. 앞으로는 이 면책 기간과 감액 기간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암보험 들 때 이 면책 기간과 감액 기간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너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또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지 궁금한데요. 전문가님, 다음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치매, 뇌졸중, 심근경색 등과 같은 치명적인 질병이 발생할 경우 보험 가입자의 의식 불명으로 인해 의사 능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직접 보험금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도입된 지정대리 청구인 제도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정대리 청구인 제도란 보험 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험 수익자를 대신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보험금 청구를 대신할 수 있는 자를 지정대리 청구인이라고 합니다. 지정대리 청구인 기준으로는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계약으로 피보험자의 배우자 및 삼촌 이내 친족으로 지정 가능합니다. 지정 시기는 계약 시 또는 계약 이후 보험기간 중에 가능하나 단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정이 불가능하고요. 지정대리 청구인을 지정할 때 필요한 서류로는 계약자 및 지정대리 청구인의 신분증,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본이 필요합니다. 네, 지정대리인 청구인 제도 잘 들어봤는데요. 정말 꼭 필요한 제도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보험을 가입할 때 지정대리 청구인을 지정하지 않았다면은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전 보험 유지 기간 중에는 지정 가능하니 확인 후 안 되어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꼭 지정하시길 바랍니다. 지정대리 청구인에 대해 이해하시기 쉽게 사례를 준비해 봤는데요. 지정대리 청구인 미지정으로 인한 사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로 아버지께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해 산소호흡기를 부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A보험회사에 가입한 보험이 있고 중대한 질병에 해당할 경우 진단보험금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A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A보험회사는 아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권한이 없어 정상적인 위임을 받아오라고 안내하였고 병세가 악화된 아버지께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하거나 아들에게 법적인 위임을 하기에 어려운 상황으로 이에 아들은 금감원의 해당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금 청구를 받아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금감원에서도 의사 무능력자의 정당한 위임 없이 법적 행위를 인정하기 어려움에 따라 가정법원의 성년 후견 개시 심판 청구를 통해 공식적인 법적 대리권을 얻어 보험금을 청구할 것을 안내하였고 아들은 보험금 수령을 위해 후견인 조사 및 감정 등을 거쳐 가정법원의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후 비로소 해당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네, 지정대리 청구인이 지정돼 있지 않은 사례를 먼저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지정되어 있을 때는 얼마나 편리한지 이 사례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지정 청구 대리인 지정으로 인한 사례입니다. 근래 치매가 걱정되던 어머니는 과거 가입한 치매보험에 대해 자녀들이 보험금을 제대로 청구할 수 있을지 걱정을 하셨고 해당 보험회사에 직접 연락하여 대리청구인 신청 절차 안내를 받아 대리청구인을 딸로 지정하였습니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치매 증상이 나타나던 어머니는 결국 치매 진단을 받으셨고 어머니가 미리 대리청구인을 딸로 지정해두었던 덕분에 딸이 무사히 관련 보험금을 받아 어머니의 치료와 간병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네, 대리청구인 신청을 해놔서 정말 다행이었던 사례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대리청구인 지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또 앞으로 이 지정 대리청구인이 되어 있을 때랑 안 되어 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시로 보셨다시피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정대리 청구인 지정이 불가능하기에 미리미리 지정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정대리 청구인 지정 여부에 따른 보험금 청구 비교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입 유지 중인 상품 중 대리 청구인 지정이 필요한 상품이 있다면 해당 보험회사에 지정 대리 청구 서비스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로는 신청서, 대리 청구인 신분증, 관계 확인이 가능한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하시면 신청 시 대리 청구인으로 지정될 것이고 지정 이후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고 난 이후 방송을 보셨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후견을 받아야 할 사람, 즉 보험 가입자, 픽 후견인의 주소지 관할에 있는 가정법원에 청년후견 개시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이후 법원에서는 후견인에 대하여 조사 및 감정을 진행하고 감정 이후 법원에 출석하여 후견 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후견인 지정이 확정되면 후견인 교육을 받게 되고 교육 이수 후 후견인의 역할과 의무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후 후견인 지정까지는 통상 3-4개월의 시간이 소요되고 길게는 6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청년 후견인 신청에 있어서는 법원에 직접 신청 시 인지 송달료 등 그 외에 비용이 발생하고 전문가에게 위임할 경우에 따라서도 비용이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만 보더라도 미리미리 지정해 두시는 게 시간과 비용, 보험금 청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복잡하지 않고 훨씬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보험 상품을 가입하실 때 또는 지금 유지 중인 상품 내용을 확인하실 때 알아두시면 유용할 보험 용어에 대하여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알아두면 매우 유용할 내용들이니 꼭 한 번씩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전국 곳곳에 계신 많은 분들께 늘 꾸준히 진심을 다해 보험의 가치를 전하고 있는 알쓸용 이효임 보험 전문가였습니다. 네, 알쓸용 이유임 전문가님의 이 알아두면 쓸모있는 보험 용어 잘 들어봤습니다. 상령일부터 면책기간, 감액기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할 것 같은 제도인데요. 지정대리인 청구인 제도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우리에게는 좀 낯설게 느껴지는 용어지만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이니까요. 한 번 더 설명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내용은 여기까지 알아보고요. 다음으로 만나볼 오늘 보험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이번에 칭찬받을 보험은 상해보험인데요. 상해보험에 대해서도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김한국 전문가님께서 내용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제가 칭찬할 보험은 누구나 다칠 때 받을 수 있는 상해보험입니다. 요즘 보험 광고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기저기 보이는 게 보험 광고이지만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보험 상품이 아닌지 구분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상해보험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상해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순식간에 일어나는 사고, 두 번째로는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일어나는 사고, 세 번째로는 내가 아닌 외부적인 이유로 일어나는 사고인데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다쳤다고 합니다. 교통사고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뿐만 아니라 친구들이랑 놀다가 계단에서 넘어지거나 등산에 갔다가 추락사고를 당하는 등 심치 않게 우리 주변에서 자주 일어나는 사고들로부터 보상받기 위해 가입해야 되는 것이 상해보험입니다. 이와 같이 나이, 직업, 장소 상관없이 다칠 수 있는 상황에 우리 생활 속에 많이 찾아오는데요.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다치게 된다면 심할 경우에는 수술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중요한 건 갑자기 일어나는 사고이기 때문에 수술 후에도 사고 관리와 재활 치료가 필요합니다. 왜 중요한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사고일로부터 3개월 정도 지나면 사고 후유증이 3개월 이후에 일어나는데요. 몸이 저리거나
허리가 쑤시거나 갑자기 머리가 깨질 듯이 어지러운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병원을 가셔서 치료를 받으셨을 텐데 그 비용과 시간들이 경우에 따라서 많게는 3년, 비용은 총 5천만 원 정도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더 심할 경우에는 만성질환으로 변질되어 평생 합병증으로 치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 상해 사고로 치료를 받을 경우에 받으시는 동안 일을 못 하셔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손해를 대비하기 위해서 가입해야 되는 것이 상해보험입니다. 아나운서님께서도 교통사고로 인해서 일을 못 하시거나 손해 보신 적이 따로 있으실까요? 네, 저도 옛날에 트럭이 제 차에서 뒤를 받아서 일주일 정도 입원을 했었는데 입원하면서 일을 못해서 손해를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손해보험으로 좀 보장이 가능한 건가요? 네,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상해보험에서는 여러 가지 보장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상해 후유 장애가 있고요. 상해 사고로 인해 골절이나 수술을 하고 상해 후유 장애가 남는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특정 질환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상해 사고로 인해 특정 상해 뇌출혈이나 토대성 화상 등 진단을 받게 되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골절 진단금인데요. 넘어지거나 미끄러워져서 뼈가 골절되거나 뼈에 금이 가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골절 진단금에도 피와 파절이 포함된 담보면 치아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로는 상해 수술비와 입원비인데요. 상해 사고로 골절이나 화상으로 진단을 받고 입원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골절의 경우 뼈를 연결해주는 핍살술이나 십자인대가 파열되어 인대를 연결시켜주는 수술이 대부분 상해 수술에 포함됩니다. 다섯 번째, 응급실 내원비입니다. 사고로 인해 몸을 움직일 수 없거나 병원을 바로 가야 되는 상황이면 응급실을 가기 마련인데요. 이때 보장받을 수 있는 담보가 입원비, 내원비입니다. 이와 같이 많은 상해보험이 있는데요. 더 짧지만 5가지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상해보험이 이렇게 많은 보장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 번에 듣다 보니까 와닿지는 않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최근 꽃놀이 많이 가실 겁니다. 주말에 운전을 많이들 하실 텐데 제가 실제로 보험금을 청구를 대행해드렸던 고객님들 중에 교통사고가 나서 크게 다치신 고객님이 계셨어요. 장기가 파열되고 꼬리뼈가 골절되는 사고였는데요.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21일 정도 입원을 하셔서 상해 수술비와 상해 입원비, 자동차 부상치료비와 골절 진단비, 골절 수술비 등을 받아서 총 681만 원 정도 받아들였고 6개월이 지나 수술한 부위에 후유장애가 생겨서 상해 후유장애 1,500만 원 정도 받아들인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소속되어 경륜운영본부에서 경주 시합을 하고 계시는 경륜 선수분들 약 200명 정도와 협업하여 보험금 청구 대행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시합 중에 낙차 사고로 쇄골 골절을 당하셔서 수술과 동시에 입원을 한 달 정도 하신 선수분이 약 2천만 원 정도 보험금을 받으신 적도 있으십니다. 보통 상해 사고가 당할 때는 모르겠지만 수술할 때까지 경우에는 짧게는 2주, 많게는 2년 이상 치료를 받게 된 경우가 있는데요. 일을 못 하시거나 일자리를 잃은 경우도 계십니다. 이럴 경우에는 상해보험으로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꼭 가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000만 원대 이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 바로 이 상해보험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모든 보험이 그러하듯이 이 확률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상해보험을 가입하는 게 가장 현명하게 나에게 맞는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것일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상해보험은 직업에 따라 가입하는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일반 사무직이나 주부분들은 기본적인 금액에 상해 담보를 넣는 게 효율적입니다. 예를 들어 상해 수술비, 상해 입원비, 상해 후유장애, 골절 진단비, 상해 진단비를 가입하셔서 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기본적인 담보만 가입하셔야 되냐면 상해 위험도가 낮고 과도하게 가입하시기보다는 효율적으로 가입하시는 게 좋기 때문인데요. 그럼 상해 사고에 노출이 심한 직업은 어떻게 가입을 해야 될까요? 운동선수나 운전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인 담보와 함께 재활치료비, 교통사고 상해 입원 일당, 외상성 뇌출혈, 척추 또는 특정 부위 수술비 등을 추가로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해에 노출이 강한 직업은 상해 사고로 인해 직업까지 잃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해 후유장애는 3억 이상, 상해 수술비는 300만 원 이상, 상해 입원비는 5만 원 이상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만약 더 필요하시게 되면 보험사들의 한도를 보고 맞춰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니까 저도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상해 후유 장애라는 담보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금액도 가장 큰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가장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보험 가입을 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이 보상입니다. 보험은 많이 가입하시지만 정작 받을 줄 모르셔서 받지 못한 보험금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내가 어떤 보험에 가입했는지,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가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상해 후유장애는 두 가지의 기능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후유장애가 남아 장애율에 따라서 보장받는 형식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상해로 사망했을 때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해 후유장애는 뼈가 골절되거나 인대가 파열되거나 힘줄이 파열되어 수술을 하고 사고일로부터 6개월 정도 지난 후에 상담 주치의에게 상해 후유장애 진단서를 요청하시면 발급받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후유장애 진단서는 발급받으려면 후유장애 검사를 하는데요. 보통 일반적인 상해 사고는 AMA 검사를 진행을 하고요. 교통사고인 경우에는 맥드라이브 검사로 후유장애 퍼센트율을 정합니다. 3% 이상부터 보장이 가능하며 수술 이후 6개월 정도 지나야 인정이 되니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제 고객님 중 농사를 직업으로 계시는 70대 어머님이 계신데요. 물건을 들다 넘어지셔서 발목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하셨어요. 이때 뼈를 연결시켜주는 수술을 하셨는데요. AMN 검사로 지급률 15%가 나오셔서 상해 후유장애 5억이 가입되어 있어서 총 7,5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7,500만 원이면은 치료비보다도 더 초과해서 이 보장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정말 이 상해 보험이 되어 있어서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시점에서 또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상해도 아픈 거고 질병도 아픈 거잖아요. 이 두 개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이 부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마디로 상해는 다쳤다는 표현을 쓰고요. 질병은 걸렸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간혹 고객님들 중에 보험금을 대신 청구해드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분명히 상해 사고로 다친 부위가 질병으로 체크되는 진단서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처음 사고로 병원을 갔을 때 의사에게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한데요. 상해 사고인데 사고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냥 아파서 왔다고 하시면 상해가 아닌 질병으로 남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때는 질병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해로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꼭 처음으로 병원을 갔을 때 담당 주치의에게 구체적인 사고 경위와 다쳤다는 표현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서류에 S라는 질병 코드를 부여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점 꼭 유의 바랍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칭찬보험이었던 상해보험 확인해 봤습니다. 상해보험이 무엇인지 또 어떤 걸 보장해 주는지 그리고 보장받기 위해서는 어떤 유의점이 있는지까지 모두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상해보험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칭찬보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오늘 얘기 나눌 세 번째 칭찬보험은 간병보험입니다. 간병보험에 대해서는 오늘 이인재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 제가 칭찬할 보험은 간병보험과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에 대한 보험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인생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사자성어 중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화가 바뀌어 오히려 복이 된다는 뜻으로 간병보험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대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보험들을 튼튼하게 준비해 놓으시는 게 참 중요한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간병보험을 꼭 준비해야 하는 이유 3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간병파산, 간병살인, 간병지옥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나라는 기대수명은 과거 1970년도만 하더라도 남자는 58세, 여자는 65세 정도였지만 현재는 의학기술의 발달로 남녀 과반수가 80세 이상 살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병파산이라는 말은 간병인을 쓰다가 금전적으로 파산한다는 말이고, 간병지옥은 간병으로 인해 남은 가족들이 지옥과 같은 경험을 한다는 뜻입니다. 또 간병살인이라는 말은 요즘 극심한 사회적 문제로도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요. 간병에 지친 간병인이 피간병인을 살해하는 범죄입니다. 매스컴을 통한 기사 내용을 보니 2006년부터 2024년도까지
간병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약 500명, 한 해에 27명이 간병 살인으로 인해 숨을 거뒀고, 위 통계는 가해자인 간병인도 뒤따라 목숨을 끊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사건은 통계에도 들어가지가 않았습니다. 간병은 이제 가정을 넘어 사회가 풀어야 할 숙제가 되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나는 절대 안 아파, 난 평생 간병해 줄 사람이 있어, 난 돈이 너무 많아서 그냥 간병인을 쓰면 돼 라고 확신을 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자, 그럼 간병보험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 3가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간병보험을 준비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로는 가족 안에서 간병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우리 시청자님들은 다들 간병인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아버님, 어머님 세대인 5, 60년대 출생이신 분들께서는 부모님께서 편찮으실 때 간병이 필요했을 경우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간병을 했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부모님 세대는 5남매, 6남매 정도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7, 80년대생들은 나 포함 형제가 3명 정도면 많은 편이고, 대부분은 부부가 맞벌이를 하다 보니 내 부모님조차 간병을 하기 어려운 조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가족들이 한 지역에 사는 경우가 많이 드물죠. 부모님은 지방에 계시는데 자녀들은 취직해서 서울로 올라오는 경우나 지역을 이전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족 간병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당장 저만 보더라도 부모님과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 간병에 있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아나운서님은 가족이 한 지역에 계신가요? 아니요, 저희 가족도 지금 새집 살림을 하고 있어요. 저도 일 때문에 서울에 있고 부모님은 경기도, 동생은 대구에 있는데요. 이렇게 현실적으로 보니까 물론 마음은 함께하고 싶어도 이 가족 간병이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저 이외에도 또 많은 분들께 이 가족 간병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럼 첫 번째 이유는 잘 들어봤고요. 두 번째 이유도 있다고요? 네, 두 번째 이유로는 간병인은 실손의료비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어머님, 아버님 상담을 한 달에 약 30분 정도씩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어머님, 아버님 분들 중 실손의료비 하나만 있으면 되지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하지만 실손의료비에서는 간병비가 보상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대부분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간병보험을 준비하지 않으신다면 나중에 간병인을 쓰실 때 하루 평균 15만 원을 간병인에게 지급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한 달간 간병인을 사용한다면 450만 원의 비용이 간병비에서만 나가게 됩니다. 위 금액을 1년으로 계산을 해보았을 때 5,400만 원이 나오는데요. 이는 대기업 10년차 직장인 연봉에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만약 자녀분께서 대기업 연봉에 준하는 급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울 것입니다. 제가 상담을 했던 어머님 한 분이 계신데, 이분들은 노후 준비를 젊을 때부터 잘해오셔서 재정 상태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22년 월드컵 우리 포르투갈과의 경기가 있던 그날 기억하시죠? 아버님께서 축구 경기를 응원하던 중 뇌경색이 오며 쓰러지셨고 앰뷸런스에 실려가 급히 응급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셨으며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이 생기시면서 편마비가 오셔서 보호자 없이는 소변도 볼 수 없는 상황에 놓이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간병인을 1년 2개월 정도 쓰셨는데 이 금액이 벌써 6천만 원을 넘으셨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불안해하시는 모습에 저도 같이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네요. 그 어머니께서도 처음엔 본인이 직접 간병을 했다고 하셨는데 너무나 힘이 들어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셨고, 자녀분들께는 더더욱 시키지 않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이 가정은 간병인을 쓰고 있고 얼마나 더 간병비가 나올지 모릅니다. 1년에 5,400만 원, 2년이면 1억인, 이런 경우에 대부분 가정이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간병 파산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네, 1년에 5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면 너무나도 큰 금액일 것 같습니다. 만약 또 저한테 이런 상황이 닥쳤다면 생각해보니까 너무 아찔할 것 같은데요. 또 자녀에게 시키고 싶지 않다, 이 말도 너무나 공감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간병인 보험이 필요한 세 번째 이유도 있다고 하는데요. 세 번째 이유는 어떤 걸까요? 네, 젊은 친구들이 간병이 불러오는 재앙입니다. 만약 한참 취업을 준비하거나 한참 일을 해야 할 시기에 부모님의 간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취업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취업 준비를 더 이상 못할 것이고, 직장인이라면 휴직계를 내던지
또는 퇴직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루하루 지치겠지만 내 부모님의 안위를 위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하던 일 다 내려두고 간병에 매진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한참 앞으로 나아가야 할 중요할 시기에 발목을 붙잡는 것은 아닐까요? 제가 오늘 방송 자료를 준비하면서 청년 간병에 대해 생각하다 보니 제 주변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서 제가 실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3년 가을쯤 고향 친구에게 연락 한 통을 받았습니다. 아버님께서 협심증 진단을 받아 병원에 입원을 했고 스텐트 삽입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아버님께서는 다행히도 실손의료비가 잘 준비되어 있었고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산정특례제도의 대상자가 되어 병원비의 10%만 부담을 했고 그마저도 실손의료비로 보상을 받아서 실제 병원비는 100만 원이 채 안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아버님께서는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누군가 간병을 해줘야 했고 어머님께서는 휴직계를 내시고 아버님 곁에서 24시간 케어를 하시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님의 건강 상태의 악화로 다시 입원을 하셔야 하는 상황에 놓이셨고 어머님께서도 더 이상 휴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간병인을 사용하고자 하였고 그렇게 간병보험을 준비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제게 문의를 주셨습니다. 정말 너무 도와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심장질환 진단과 더불어 현재 추가 입원과 수술을 진행하고 있으셨기에 도와드리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일찍 제가 알았더라면 그 친구가 미리 간병보험의 중요성을 깨닫고 연락을 주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우리 보험 불만제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텐데요. 혹시라도 아직 준비가 되지 않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하루빨리 준비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간병보험이 지금 보장이 되어 있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를 보니까요. 저도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프고 제 스스로도 건강관리를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보험의 중요성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간병인 보험에서도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 부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간병인 보험에는 간병인 지원 일당과 간병인 사용 일당이라고 있는데요. 먼저 간병인 지원 일당을 보시면 본인이 직접 간병인을 구할 필요 없이 보험회사에 요청을 하면 48시간 이후에 간병인을 보내주게 됩니다. 장점은 보험회사에 요청을 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간병인을 따로 구할 필요가 없고 병원, 요양병원 구분이 없이 간병인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간병인을 보내주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간병인을 구하는 비용이 늘어나는 걱정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점으로는 단기간 입원을 할 경우 보험회사에서 48시간 안에 보내주기 때문에 단기간 입원에서는 쓸 수도 없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갱신으로 준비할 수가 없고 갱신형으로만 준비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3년 갱신으로 준비를 하게 된다면 3년 후 보험료가 오르게 됩니다. 요즘은 10년 갱신으로도 준비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간병인 사용일당은 간병인을 고용한 후 간병인에게 들어간 금액만큼 보험회사에 청구하여 가입 금액만큼 보상을 받습니다. 장점은 갱신, 비갱신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하고 직접 내가 원하는 간병인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간병인 인건비 상승 시 자신이 받을 보험금보다 간병인이 구하는 비용이 더 비쌀 수 있어 전문가의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간병인 사용일당 보험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일반 체증형과 완납후 2배 체증형이 보험이 있습니다. 우선 간병인 사용일당 일반 체증형은 보험 보장기간 동안 5년마다 가입금액 10%씩 체증되는 보험이고 완납 후 2배 체증형은 납입기간 동안 보장금액이 동일하다가 완납 후 2배 가입금액이 늘어나는 보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병인 보험의 종류가 참 다양한데요. 아나운서님이라면 어떤 걸 가입하시겠어요? 저는 그래도 아직 젊으니까 완납 후 2배 체증형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인재 전문가님께서 특별하게 추천해주고 싶은 보험이 있으실까요? 네, 저는 3, 4, 50대 분들에게는 완납 후 2배 체증형을 추천드리고 60대 이상부터는 5년마다 10% 가입 금액이 늘어나는 일반 체증형 상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부모님이나 친척 중에 치매나 뇌질환, 유전력이 있어서 요양병원 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요양병원까지도 간병인이 지원되는 간병인 지원 일당을 권해드리고 싶네요. 네, 50대까지는 완납 후 2배 체증형, 그리고 60대는 5년마다 10%씩 가입 금액이 늘어나는 일반 체증형, 그다음 마지막으로 요양병원 생활을 오래 하신 부모님이 계신다면 요 간병인 지원 일당 이렇게 구분돼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도 좀 잘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다음으로 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보험, 이 보험에 대해서도 설명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시청자 여러분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보험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가끔 병원들을 지나가다 보면 플랜카드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실 운영이라든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실시라는 문구를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국민의 간병 부담을 덜고 입원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병동에서 보호자나 간병인이 없이 간호 인력이 팀을 이루어 24시간 전문 간호를 제공하는 입원 서비스입니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의 장점으로는 간병으로 인한 보호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의료보험이 적용이 가능하며 간병료 절감 효과가 크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전문 간호 인력의 24시간 의료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환자들을 대상으로 식사보조, 체위 변경, 배뇨, 배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니 참 훌륭한 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장점들이 너무 하나같이 좋은데요. 저도 많이 관심이 갑니다. 그럼 이인재 전문가님께서는 이 장점들 중에서 어떤 장점이 가장 좋은 장점일지 이 부분 꼽아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장점들이 뭐 하나 빠지지 않죠. 저는 위 장점 중에서도 특히나 금전적인 부분에서 해결되는 부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맞벌이 부부로 도저히 일 때문에 간병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간병인을 써야 되는데 간병인에게 점심값 하루 일당 15만 원이라는 이 만만치 않은 금액들을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로 해결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간병인을 사용하여 하루 15만 원을 지불하는 것보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이용하여 하루 5만 원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은 정말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24시간 전문 간호 인력의 의료 서비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 배변도 도와주고 기저귀도 갈아준다는 점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어느 병원의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밤에 2번 정도 기저귀 체크까지 해주기도 하고 만약 기저귀 발진이 있으면 보호자가 사온 마데카솔 분말도 뿌려준다고 하니 참 좋은 서비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기 기저귀 가는 것도 잘 못하는데 아마도 저 같은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부분도 해결할 수 있다니 참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통합병동은 1인 간병이 아니므로 1인 간병이 필요한 환자, 예를 들어 치매 환자, 선망 환자, 스스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통합병동이 입원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도 일반 병동에 비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이 비교적 많지 않아서 이용을 못하는 부분도 단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용 가능하다면 저는 추천드리고 싶고요. 사실 제가 제 동생이 얼마 전에 옷가게에서 근무를 하던 중 발을 헛디뎌 왼쪽 발목 인대 파열로 인해 수술까지 하면 3주 정도 입원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자주자주 오셔서 상태 체크도 해주시고 볼일을 봐야 할 때 병상 옆에 배를 누르면 함께 동행도 해주시고 참 잘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네, 일단 서비스는 이 설명 들어보니까 너무나 좋은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간호간병 서비스를 받고 싶다면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 이 알아보는 방법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반인 분들께서도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인터넷에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원 찾기를 검색하시고 거기에 지역을 선택하셔서 해당되는 병원에 병실이 있는지 물어보시면 병원 측에서 안내를 잘 해줄 겁니다. 오늘은 제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보험과 간병인 보험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24시간 의료 서비스, 의료보험이 적용이 가능하고 간병비 절감의 장점도 정말 많지만 거동이 완전히 불편한 환자는 치매 환자, 선망 환자, 이용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잘 염두에 두시고 이러한 부족한 부분들을 간병인 보험을 통해서 보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세 번째 보험은 간병보험이었습니다. 가족이나 아니면 내가 아플 때 이 보장해 줄 수 있는 보험이 간병보험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염두에 두시면서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여기까지 알아보고요. 다음으로 만날 보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네 번째로 알아볼 보험은 암치료 특약입니다. 암치료 특약에 대해서는 오늘 명동일 전문가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명동일 전문가님,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 암 치료에 관련된 특약들을 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아나운서님도 암보험 가지고 계시죠? 네, 저도 가입을 네. 했습니다. 대부분 사실 이제 실손보험만큼 많이 준비를 하시는 게
암보험이거든요. 그래서 암 진단비, 암 수술비 뭐 이렇게는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고 계신데 근데 의료 기술이 계속적으로 발전을 해가지고 예전에는 보장을 못 받는 치료법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이거를 어떻게 비유를 해드리냐면 혹시 우리 아나운서님 삐삐 써보셨어요? 안 안 써봤습니다. 써보셨죠? 네, 저는 삐삐 세대였는데 처음에 이 그 핸드폰이라는 존재가 나왔을 때 사실 정말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뭐야 놀라웠었거든요. 그쵸. 예,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렇게 전화를 할 수 있다는 그 기능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기능이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처음 이제 휴대전화가 나왔을 때는 사실은 기본 기능이 전화만 되면 됐었어요. 그죠? 근데 그 이후에 문자 기능이 네. 추가가 되고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이라고 해가지고 휴대폰 해가지고 전화며 문자며 뭐 그 메시지며 아니면은 인터넷 그리고 또 뱅킹까지 막 이렇게 다 네.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보험도 이 휴대폰이랑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전에 치료법들 이 거기에 이제 그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기 때문에 보험도 한 번 준비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특약들을 중간중간 우리 시청자님들이 체크를 하시고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 일부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암보험에 관련된 이제 특약들인데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암 치료법들이 그럼 예전과는 다르게 어떤 치료법들이 나왔는지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이 네. 암 치료에 또 특히 관심이 많은데요. 오늘 어. 어떤 암 치료 방법이 있는지 전문가님께 설명 좀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자, 사실 이제 이 암이라고 하면은 예전에 저희 부모님 세대 그때에 암의 진단을 받고 뭐 치료를 받는다라고 하면 사실은 죽을 병이었었어요. 네. 그죠? 예, 그 당시에 우리 부모님들은 동네에서도 다 알아. 누가 이렇게 암 진단을 받으면 아이고 그지 뭐 그 애기 아빠가 암의 진단을 받았다더라 걱정들도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암 치료를 받고 이제 항암 치료를 받으면 대부분 다 이제 머리에 뭘 쓰고 나오시죠? 모자를 이렇게. 모자, 그죠? 네. 아니면 비니 이런 것들이 이제 쓰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옛날에 그 박신양 배우가 네. 그 연기했었던 정말 눈물 쏙 빼는 그런 영화들도 있었었는데, 그러니까 예전의 치료법들은 굉장히 부작용이 그 심한 치료법들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네. 그 부작용을 점점 이제 절감해주는 치료법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표적 항암 약물 치료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치료법 같은 경우는 1에서 3개월마다 이제 약물 치료를 진행을 하는데 암 세포에만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적을 딱 타겟팅을 정해놓고 그리고 그 암세포만 파괴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약물 치료를 받으시더라도 정상 세포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부작용이 굉장히 적어지는 치료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작용을 현저히 감소시키기 때문에 삶의 질을 굉장히 개선시켜주면서 또 이렇게 입원해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통원 치료가 가능합니다. 아. 예,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 표적항암 약물 치료라는 특약이 있습니다. 예. 네,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 이름도 너무 어려운데요. 그쵸. 그런데 이 보장이 되어 있다면은 우리가 실제로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충분히 치료를 받을 수 그렇죠. 있는 네. 보장인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어떤 걸까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카티 항암 약물 치료라는 치료인데 이제 면역 세포를 이제 강화시켜주는 치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떠한 이제 그 뇌가 가지고 있는 면역 세포를 암 세포만 이렇게 타겟팅을 해서 치료를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부작용을 정말 최소화시키는 치료법이 이 카티 항암 약물 치료라는 치료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체내의 정상 세포는 최대한 손실을 막아주고 암 세포만 집중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 하나의 또 치료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도 이름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쵸. 카티 항암 약물 허가 치료인데요. 이 보장도 갖고 있다면 치료하면서 든든하게 마음 편하게 치료를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세 번째 치료도 있다고요. 자, 세 번째는 이제 양성자를 활용한 방사선 치료인데 이게 이제 사실은 이 양성자 방사선 치료 같은 경우는 치료법이 개발이 된 지 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또 이제 중입자를 이용한 그 치료법까지 현재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 양성자든 중입자든 이 치료법으로 암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가장 고무적인 게 뭐냐면 완치율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어떠한 이제 예전에 이제 수술 같이 암 세포를 직접적으로 제거하는 개복 수술이라든가 관여 수술에 비하면은 이 치료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지 않고요. 그리고 네. 부작용도 현저하게 좀 낮은 치료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항암 양사
방사선 치료입니다. 네. 이름이 너무나 어려워요. 세 그죠? 번째 지금 네. 보장까지. 네 번째 보장도 있다고요. 나머지는 마지막에 이제 항암 세기를 조절하는 방사선 치료 방법인데요. 정상 조직에는 최대한 이 방사선을 약하게 적용을 시키고 암에는 굉장히 강한 그 세기의 방사선을 이제 조절해서 치료를 하는 치료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예전에 암보험을 준비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나열해서 말씀드렸던 이 네. 치료법들에 대한 보장 금액이 적거나 아예 없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험은 한 번 들어놓고선 내가 아플 때까지 아니면 다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치료법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전문가를 통해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네 가지 치료법이 네. 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앞서서 우리 전문가님이 그 산정특례 제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네. 예, 우리나라는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나라에서 그 산정특례 제도라고 해서 암이랑 이대 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나라에서 보장을 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부담하는 치료비는 한 10% 정도 받게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또 실손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은 또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되기 네. 때문에 실질적으로 치료비가 많이 나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새로운 의료기술의 치료법들은 안타깝게 대부분이 다 비급여예요. 네. 비급여이기 때문에 비용이 굉장히 그 고액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누구나 다 당연히 그 부작용이 심한 치료를 받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쵸. 그죠? 내가 암에 진단받고 치료받는 것도 몸이 아픈 것도 굉장히 서러운데 치료를 받으면서 계속적으로 고통스럽고 머리카락도 막 빠지고 이런 치료를 받고 싶어 하시는 분은 많지 않잖아요. 맞아요. 근데 비용 때문에 그거를 선뜻 못 받으시는 사례가 최근에 이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 표적항암 약물 치료제 같은 경우도 대부분 한 번 처방을 받으면 30일치 약을 처방을 해주는데 네. 근데 그 비용이 1,000만 원이 호가합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은 다 비급여에 소속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서 얘기했던 어떤 그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네. 제도라든가 아니면은 뭐 내 실손 내서 보장이 부족한 상황이 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암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 진단비와 수술비를 가지고 계셔서 아니면 항암방사선 약물 치료비를 가지고 계셔서 나는 암보험은 준비를 해놓고 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아나운서님도 최근에 암보험 드신 거 아니시죠? 네, 전 최근에 들었습니다. 최근에 들었어요? 혹시 이거 그럼- 보장 받고 아, 싶어가지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아나운서님처럼 중간중간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지만 새로 나오신 의료기술과 약물들에 대한 치료를 제대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치료법들은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은 대개는 다 비급여로 치료법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치료비가 고가로 들어갈 수가 있고 또 하나 대표적인 사례가 다빈치 로봇 수술이라는 네.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예전에는 암 수술하면은 대개는 다 개복해서 직접적으로 암 세포를 제거하는 관열 수술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로봇을 이용해서 이렇게 관을 삽입해가지고 네. 최대한 이제 어떠한 그 후유증이 남지 않는 수술법을 많이 선호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 다빈치 로봇 수술도 비급여에 해당이 네. 됩니다. 그래서 한 번 수술하실 때마다 1,0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모르시고 계시면 보장을 나중에 못 받으시는 상황이 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항상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보험은 들어놓고 그냥 장롱에 넣어 놓으시는 게 아닙니다. 중간중간에 이런 이제 보험 불만 제로나 아니면 전문가님들을 통해서 체크를 하셔가지고 새로운 의료 기법이나 치료제들이 개발이 됐을 때 그거를 내가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우리 아나운서님처럼 네. 계속 중간중간 체크를 꼭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암보험까지 정말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이거 너무 이름이 어려운 보장들인데 그죠. 꼭 필요할 것 같으니까요. 이 부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오늘은 4가지 보험 용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요 칭찬받을 보험들 4가지나 확인해 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내일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뵐 테니까요. 내일 또 이 시간에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유튜브와 카카오 TV 그리고 네이버 TV에서 시청 가능하십니다.
참여하시고요. 유튜브에 NBNTV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이며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내일 또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